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 속에서 뭐랄까 디지털 달러처럼 좀 안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등장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 핵심을 좀 빠르게 파헤쳐보죠. 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다 비슷하게 안정적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그 1달러 같은 거에 고정시키는지, 또 그 담보는 뭔지. 담보형. 네, 담보. 그거에 따라서 안정성 수준이나 뭐 숨겨진 위험 같은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차이를 딱 이해하는 게 이번 핵심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뭐랄까 익숙한 방식은 역시 실제 돈, 그러니까 달러 같은 걸 은행 같은 데 맡겨두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USDT나 USDC처럼요. 이게 1코인이 곧 1달러다. 딱 이런 직관적인 방식인데,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정말 그 약속관만큼 준비금을 잘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 문제랑 딱 직결되는 거죠. 아, 뭐 준비금 증명 방식이라던가 감사 투명성이라던가 이게 계속 이슈가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예를 들면 다이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담보로요. 그건 좀 불안하지 않나요?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담보를 요구해요. 과잉 담보라고 하죠. 아하. 그런데 최근에는 그 토큰화된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그걸 담보에 포함시키는 흐름도 보이고요. RWA요? 리얼 월드 에셋? 네. 아니면 아예 금 같은 실물 자산을 직접 담보로 하는 PAXG 같은 것도 있고요. 와. 그럼 담보가 아예 없는 유형도 있지 않았어요? 네. 바로 그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아, 알고리즘. 네. 어떤 정해진 규칙, 그러니까 알고리즘 따라서 공급량을 막 늘리거나 줄여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시도였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테라 UST 사례처럼 그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한순간에 그냥 가치가 붕괴해버렸죠.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시장 충격이 컸죠. 네, 아주 아픈 기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방식, 그러니까 대스타 중립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예를 들어 USDE 같은 게 좀 주목받고 있어요. 델타 중립형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현물 매수랑 선물 매도를 동시에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성을 만드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기초자산, 예를 들어 이더리움 현물을 사면서 롱 포지션, 동시에 같은 규모의 선물 계약은 파는 거예요. 숏 포지션. 아, 사고, 팔고 동시에? 네, 그렇게 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위험을 이론상으로는 상쇄시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은 줄이면서 대신에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 예를 들면 펀딩비 같은 걸로 달러 가치에 연동시키려는 아이디어예요. 음, 근데 이 방식은 결국 파생상품 시장 자체가 좀 건강해야 하고 또 거래소 운용 위험 같은 거에 크게 의존하게 되죠. 그렇군요. 준비금 문제랑은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완벽한 안정성이란 건 글쎄 없다고 봐야겠죠. 그 안정성, 탈중앙성, 자본 효율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뭐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트릴레마. 정말 다양한 방식이랑 각기 다른 위험 요인이 있군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들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그냥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 살 때 기준 앞에 뭐 이 정도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물론 거래소에서 역할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간 송금. 이걸 기존 은행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오, 송금이요? 네, 특히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거의 뭐 필수적인 존재죠. 아, 디파이. 그렇죠. 네, 뭐 예금, 대출, 파생상품 거래 등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거의 혈액처럼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치를 교환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국 화폐가 좀 불안정한 나라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혁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위험 요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사의 준비금이 부족하거나 불투명한 문제, 담보자산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문제, 또 알고리즘 실패 가능성, 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델타 중립형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시장 리스크까지.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아주 큰 변수고요. 규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 자료에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이나 미국에서 논의되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런 규제들이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 기준 강화. 네, 충분한 자본을 갖춰라. 준비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라. 정부 감독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다만 이런 규제가 자칫하면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동시에 또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핵심 부품처럼 자리를 잡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잠재력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스테이블이라는 이름표 뒤에는 아주 다양한 메커니즘이란 각기 다른 수준의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규제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접하던 그 기반이 뭔지, 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는 시각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술적인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균형점. 네, 앞으로 그 실물 자산 토큰화, RWA를 어떻게 결합이 진전될지 또 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한다면요. CBDC.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게 줄까요? 자료들은 뭐 상호 보완 가능성도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존하게 될지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